아파트를 사서 부자가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건 분명해요. 근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상가 건물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요것을 노후 준비의 전체는 아니지만 3분의 1을 요 아파트의 수도권의 광역시의 좀 입지가 좋은 곳의 소형 아파트. 자, 이거는 재테크 아닙니다. 이거는 뭐 이거 한다고 뭐 몇 배가 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하나의 보험용으로. 지금 또 50대 분들은 또 노후 대비 요즘에 막 걱정도 많이들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노후 빈곤 얘기들도 막 기사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다들 걱정들 하시는데 이 한국인들이 좀 노후 준비를 하면서 뭐 좀 실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에 좀 있다고. 뭐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노후라는 거는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본 이벤트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돈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대개 보면은 50대쯤 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겠다든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대형 면허를 딴다든지 그죠? 뭐 요즘 그 내일 배움 카드 때 가지고 뭐 중장비를 뭐 면허를 딴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뭐 훌륭한 생각이긴 해요. 일단은 내가 정년 끝내고 나서 바로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뭔가 의욕적으로 사회활동을 연장시키겠다라는 것은 너무 칭찬하고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테크에 의존하기보다는 재테크도 중요하긴 하지만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들처럼 재테크 성공이 노후의 안정으로 이어질 수 없는 시대다 보니 사회활동이 연장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자꾸 어떤 게 돈이 돼라는 생각에 그 돈이 되는 거에 나를 맞추는 행동을 하신다는 거죠. 물론 내일 모레가 은퇴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그럼 당장 회사에서 나가서 뭐 근데 여러분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는 뭐 내일 모레 바로 은퇴다 이런 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은퇴가 앞으로 하면 5년 10년 뭐 15년 남았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계형 경제활동을 이어갈 생각을 마시고 어떤 돈이 되는 일을 만든 다음에 그걸 내가 거기다 맞추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잘하는 일을 빨리 찾으시고 그 잘하는 일이 돈이 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뭐 버스 대형 이런 거가 맞으세요? 어떠세요? 뭐 그거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우선이 아니라 일단 그걸 해야 그래도 돈을 좀 벌는데 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오래 못해요 그렇게 하시면. 적성이 안 맞으니까. 네, 안 돼요. 그리고 젊었을 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일이 나랑 안 맞아. 그렇지만 이게 생계인데 어떻게. 그래서 그냥 젊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 이게 나랑 맞아야 돼. 그래야 꾸준히 오래 건강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람을 굉장히 일반화 시켜버리고 어떻게 보면 평준화 시켜버리고 이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는 생계형 경제활동을 한 30년 하셨다면 이 1차 은퇴 이후에는 내가 정말 잘하는 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특기를 가질 수 있는 어김없이 돈이 안 될 겁니다.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김없이 돈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를 좀 발전시키는 거. 이걸 디벨롭하는 과정이 은퇴까지 준비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재테크에 의존하시겠다고 몰입을 하시면 노후 자금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는 분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강박이 없어서 좀 제대로 된 판단을 하는데 너무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데 노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자꾸 투기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막 코인이나 주식이나 지금 이제 사실 자산 시장이 상당히 너무 최근에 좀 너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뭐 22년도에 내가 일찍부터 투자를 해갖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상관없지만 옆에서 돈 버는 얘기 들으면 막 불안해가지고 큰일 났네 그러고 이제라도 뭐 뛰어들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노후 자금 그나마 모은 것도 잃을 가능성이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강의 다니면 주로 이제 90년대생, 80년대생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그냥 솔직히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저출산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지방 소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자체 중에 118곳이 지금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 문제 그리고 지금 뭐 합계 출산율이 0.7 미만으로 아마 내려갈 것 같은데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저출산 이 문제 해결될 것 같냐? 다들 고개를 안 될 거다. 그 해결을 해야 될 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90년대생 2000년대생들이 해결해야 될 분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해결이 안 된다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30년 후의 모습.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175만 명인데 인구는 생각보다 안 줄어요. 왜?
오래 사니까. 여러분 30년 후라고 갑자기 우리나라가 막 4천만 되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30년 후도 사실은 5천만 벽은 깨지겠지만 사실 인구의 지금 인구의 거의 80% 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방의 118곳은 슬럼화되고 젊은 사람들은 없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미래의 삶은 어떨까? 아, 나는 그냥 구해줘 홈즈라든지 MBC의 뭐 자연인 같은 거 보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집 짓고 그냥 혼자 살면 되지.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되느냐면 지금 우리 한국인만큼 다른 사람의 인건비에 많이 의존해서 사는 라이프가 없어요. 전 세계에.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배달 택배 같은 게 안 오면 우리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도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수도권의 초고밀화 수도권 집중화, 뭐 일부 광역시에만 몰려 있는 또 지방 같은 경우도 시 군구 지역이 다 없어지고 막 광역시에 몰려 있는 이런 도심 집중화 현상은 제가 봤을 때는 장난이에요. 지금은 장난인 거고 엄청 심해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부동산의 급격한 양극화가. 지금도 양극화가 좀 심한 거 아니냐?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서울의 아파트와 창원의 아파트 가격 차이 이거는 장난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단언할 수 있냐. 지금 80년대 90년대 생분들이 해결 안 된다잖아요.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이 지방소멸 해결 안 된다잖아요. 이게 30년 후에 어떤 미래냐.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권 안에도 슬럼화 지역이 곳곳에 있어. 슬럼화가 되면은 아예 그 지역을 방문하기가 좀 어렵고 두려운 지역이 요소에 있거든요. 이제 유럽의 부자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로마, 런던, 베를린, 파리 이런 도시가 아니랍니다. 어디냐 그랬더니 유럽의 부자들이 진짜 살고 싶어하는 도시는 제네바래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도시는 유럽에서도 가장 살인적인 물가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살인적인 물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가장 살인적인 물가라서 가장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 가장 치안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들끼리 모여 사는 거지 뭐. 부자들이 왜 모여 사냐면요. 부자는 자기를 중심으로 반경 5km 안에 저소득자나 실업자나 사회부정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슬럼화가 된다 어떤 일정 특정한 커뮤니티가 생긴다는 건 뭐냐면 이게 바로 부동산의 급격한 양극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득 높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끝없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부자들이 특정 지역으로 모여 사는 뭐 스위스의 제네바 같은 그런 지역이 되겠죠. 뭐 그런 지역은 이제 소수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GTX를 보면서 느낀 게 지방에 가면 정치인들이 선거 유세할 때 보면 지방을 살리겠다, 지방 분권화를 하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방 분권화를 하겠다는 게 지방 분권화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방 살리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GTX를 하면 안 되지. 120km 서울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분이 왜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됩니까? 그분은 거기서 알아서 그 지방 분권화되고 자족도시 되면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왜 120km 떨어져 있는 사람까지도 서울로 출퇴근 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서비스를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 30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 거냐. 저는 딱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부자는 항상 하락하는 자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엔화가 왜 이렇게 빠지냐, 뭐 어떤 주식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뭐 이런 거에 요즘 아파트가 왜 이렇게 빠지냐 이런 거 관심을. 근데 여러분 일반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가서 밥 먹으러 가면 무슨 얘기예요? 아, 금값이 엄청 올랐네.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가 장난이 아니네. 이러면서 오르는 자산에 관심을 가져요. 오르는 자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지른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영끌이 되는 거죠. 영끌. 근데 부자는 절대 오르는 자산은 얘기 안 합니다. 그건 갖고 있어. 그러니까 뭐 그거는 올라가는 건 신경 쓰지 마. 이제 다음에 뭘 할까 생각하면 뭐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떨어지는 건 주식이 아니고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는 뭐 하락률이 조금 많이 좀 축소되긴 했지만 그리고 뭐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실현되면은 뭐 살짝 반등도 나올 거라는 예상도 있고 뭐 반등 나온다고 뭐 대세 상승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앞으로 7년을 상승한 부동산이 21년까지 그 이후 7년이 뭐 대세 상승은 없다고 봤을 때 분명히 하락하는 자산이에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사라는 뜻이 아니라 이 자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수도권에 소형 아파트면서 GTX를 타면 30분 안에 서울의 중심지로 갈 수 있다. 그 아파트가 30년 후에 상대 가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의 성장주보다 상대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내가 1주택자인데 그러면 뭐 1주택 갖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제가 1주택자예요.
제가 강남에 아파트 32평짜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재건축이 이제 조금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어. 그렇지만 이제 뭐 강남이니까 그래도 월세가 좀 나오는 편이라 그거를 월세를 주고 저는 용인으로 월세를 갔어요 지금. 제가 지금 아이들 다 대학 갔기 때문에 이제는 뭐 굳이 강남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나는 그 월세 받아서 용인에 월세를 내거든요. 남아요 돈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좋은 곳에 있는 주거지의 주거를 가지고 1주택자도 주택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사서 부자가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건 분명해요. 근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상가 건물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요것을 노후 준비의 전체는 아니지만 3분의 1을 요 아파트의 수도권의 광역시에 좀 입지가 좋은 곳의 소형 아파트. 자, 이거는 재테크 아닙니다. 이거는 뭐 이거 한다고 뭐 몇 배가 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하나의 보험용으로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집이라는 거 하나로 이제 노후 대비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안 되죠. 예. 또 반대로 집이 없어도 또 노후 대비에 또 불안 요소도 그렇죠. 있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 30년 뒤에도 도심지 접근성이 좋은. 제가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아파트를 얘기하면서 좀 되도록 입지 좋은 곳에 사세요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왜 못했냐? 사실 성장주와 가치주도 마찬가지지만 성장주도 오르지만 가치주도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입지 좋은 곳에 살아라기보다는 조금 싸지만 저평가된 데를 사서 상승장에 저평가된 거에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도. 네. 그러니까 굳이 뭐 꼭 비싼 걸 사야 돼요. 뭐 꼭 강남을 가야 돼 이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결과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지금 90년대 2000년대생들한테 물어봤지 않습니까? 제가 다니면서 해결 안 된다는데 저출산? 이 문제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양극화는 너무나 확실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말로는 생각으로는 양극화 그래 맞아 그럴 것 같아. 근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이거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결단을 내리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 준비를 하셔야죠. 위기 때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평균 수명도 좀 늘어나면서 이제 좀 장기적으로 뭐 연금 같은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금을 좀 들어야 되겠다. 아까 한 3분의 1은 이제 부동산 얘기하셨는데 나머지를 뭐 연금에 넣어가지고 좀 노후 대비하겠다.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밸런스 차원에서는 좋죠. 그러니까 뭐 포트폴리오 어떤 균형감을 갖는 데 있어서는 좋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금융회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연금을 팔고 있는 대부분의 금융사들의 연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뭐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1년, 2년, 3년 후도 최근에 이제 뭐 새마을금고 문제도 있었고 금융기관이 과연 내 돈을 20년, 30년간 잘 지켜서 나의 노후 준비에 그 인플레이션을 다 극복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만들어서 나한테 노후 준비를 해줄 거냐라는 거에는 약간 전 회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지만 너무 과다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단기 저축의 15%를 넘는 장기 저축 개인연금은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용을 잘 해줄 거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잘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불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돌려주면 좋겠지만 이제 뭐 말씀하신 수수료나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따져봐야 될 부분이긴 하다. 너무 이거에 맹신하지 말라. 그렇죠. 그 외에 어떤 재테크 같은 것들 뭐 가능하면 좀 일반적으로 좀 추천할 만하다 하는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얘기하시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그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 작년에 굉장히 뭐 전체 우리나라 개민들 중에 90%가 2차 전지를 샀다고 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있었죠. 그 쏠림 현상이 있었다는 것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주가가 분명히 과대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10명이 투자를 하는데 10명 중에 거의 99%가 한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 주식 자체가 지금 너무 사실은 제대로 가격 결정이 안 된 거일 수 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이 성장주들, 미국의 성장주들이 실적이 조금 따라와 주면서 퍼가 좀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제가 막 1년 전만 해도 경고했던 거는 퍼가 막 200, 300 너무 심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엔 좀 퍼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 노후에는 노후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한 번 데미지를 입으면 복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복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만약에 안 들어가 계신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장은 포기해야 돼요. 이걸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하나의 재테크예요. 대부분
지금 막 10%, 20%, 30%, 40%, 50% 올랐는데 와 너무 불안해. 내가 안 갖고 있으니까. 그 물어봐요. 들어가 있는 친구한테 야 50%를 먹으니 야 어떻게 이 주식이 지금 단박에 50% 올라갔는데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면 조금 그래도 몇십 프로는 먹겠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아 그럼 더 가.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이 섣불리 공포감에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투자를 하지 마시고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에 공포감이나 두려움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1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될까 어떻게 바뀔까 지금은 요 분야가 조금 별로 아무도 이쪽 산업이 관심을 안 갖는데 10년 후엔 좀 그래도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어? 그 분야에 아주 작은 돈을 조금씩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투자한다. 그런 거는 좋은 노후 준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공포감에 굉장히 올라있는 주식이 더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산다면 그건 최악의 노후 준비가 될 가능성이 있죠. 2021년도에 아파트를 산 분들은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 그렇게 7년을 내리 올라가지고 저렇게 올라갔는데 아 바보같이 왜 그걸 샀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그 안에 있던 분은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더 갈 것 같은 거야.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아 그러네. 어떻게 7년을 내리 올랐는데 그때 그 꼭대기에서 그걸 살 수가 있느냐. 그것도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주식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린 지가 2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올해 이제 하반기에 인하 얘기가 있다고는 하는데 지난 50년간 미국이 기준금리를 500bp 이상 올린 적이 한 6번 정도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6번 중에 5번이 3년 이내에 금리 올리고 경기 침체가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떨 거냐는 뭐 정확한 예측은 어렵겠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경제에 어쨌든 좋지 않은 영향을 줬던 거는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경제가 되게 좋아 보이나 2024년 말이나 25년도에 어떤 새로운 이벤트는 분명히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후 준비는 현금을 잘 붙잡고 때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재테크니까 무작정 주식이 좋다 그래서 또 코인이 좋다 그래서 뛰어드는 것은 노후 준비에서는 최악의 악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작가님과 함께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또 돈도 모으고 또 투자는 그리고 또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재테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작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